안녕하세요, 곰돌입니다. 예, 오늘은 2018학년도 수능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1번부터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1번에 우리 지금 위에 글에 있는 내용을 봤을 때는 뭐에 대한 내용인가요? 청동기 시대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다른 우리 오답의 내용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주먹도끼는 무슨 시대예요? 구석기 시대입니다. 그죠? 네. 구석기 시대로서 이 주먹도끼가 굉장히 대표적인 유물이 되겠습니다. 깨서 만드는 기술이기 때문에 수량이 뭐 많이 나오거나 할 수는 없었고, 제작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이 주먹도끼 하나로 여러가지 목적에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가지 목적에 의해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다용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에는 도구를 만드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이 주먹도끼 하나로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철제 갑옷인데요. 자, 철제 갑옷은 당연히 우리가 철기 시대로 보겠죠. 예. 그렇지만 대표적인 이 철갑옷을 만드는 나라가 어디였냐면 가야였습니다. 예. 가야 지역, 즉 예전에 변한 지역이었던 곳이 철이 굉장히 많이 났던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철기 문명의 꽃을 피웠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3번에 금관인데요. 자, 금관이 출토되었다. 자, 그러니까 무덤에서 금관을 묻고 하는 거는 우리가 경주에 가면은 이제 이러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역시 경주에 있었던 나라, 신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신라 역시 철기 시대라고 우리가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을 빼고 5번 볼게요. 5번. 자, 5번 빗살무늬 톡인데요. 자,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이죠. 예. 간석기라고도 하는데, 이 먼저 빗살무늬 토기가 생기기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빗살무늬들이 이렇게 쭉쭉쭉 그려져서 나오는데, 우선 이 바닥이라는 것이 우리 일반적으로 생기는 이런 도자기의 형태가 아니라 뭐라 하죠? 바닥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바닥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땅에 놓는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다가 심었다라는 개념이 되거든요. 즉 땅에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이 단단하지가 않았다, 즉 약했다라는 거죠. 즉 땅이 물렁물렁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주변에 뭐가 있어야 되겠느냐? 바로 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살만한 곳이 어디였겠어요? 강가와 바닷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가와 바닷가에 사람이 살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물이 바로 빗살무늬 토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답을 다 받고 이제는 청동기 시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청동기 시대의 첫 번째, 청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드느냐예요. 청동은 구리와 주석이 섞어져서 만들어진 이 혼합 금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개 이상의 그 재료를 통해서 만드는 금속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만들어지는 생산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청동이라는 것 자체를 아무나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동기 시대의 시대적 상황 또는 사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경제 및 사회입니다. 자, 경제 및 사회인데, 자, 이 당시 경제는 어땠냐면 쌀 농사가 가능해졌어요. 이제 진화해서, 그러다 보니까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고요. 농업 생산량이 증가를 하고요.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 가족이 먹고도 남는 식량, 즉 이제
농업 생산력이 높아지면서 남는 식량이 생기는 거예요. 요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잉여 생산물이라고 합니다. 이 잉여 생산물을 통해서 이제 먹고 남았잖아요. 이 잉여 생산물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재산이었다는 거죠. 즉 재산이 많이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들 사이에 뭐가 생겨요? 빈부격차가 생기죠. 빈부격차가 생기니까 이 빈부격차로 인해서 무엇이 생겨나느냐면 바로 계급이라는 것이 발생이 되더라.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급이 발생해서 이 사람들을 통솔하고 지도해 나가는 그런 이제 우두머리 개념이 출현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군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군장이 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 군장은 어떤 활동을 했느냐? 물론 이 부족민들을 다스렸던 이 정치 지도자의 역할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의 이제 신앙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의 역할도 같이 하고 있었어요. 이런 사회를 우리는 무슨 사회라 하냐면 제, 정, 일치 사회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런 재정일치 사회에 군장이 등장을 해서 부족장이 되어서 부족원들을 지도해 나가는 그런 이제 지도자가 이제 탄생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군장에게 권력이 모이면서 다른 옆에 있는 이제 부족들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전쟁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다. 자, 이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이 전쟁이 터지게 되면은 공격하는 쪽은 이제 모르겠지만 방어하는 쪽에서는 어때요? 이제 이 전쟁에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곳에서 성벽 또는 울타리를 이제 세우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높은 곳이기 때문에 이 당시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느냐면 언덕과 구릉지대에 살았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쌀농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 언덕과 구릉지대인데 뭐가 껴야 돼요? 물이 껴야 되지. 즉 강이 낀 언덕과 구릉지대에서 살았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강은 두 가지 의미를 지녀요. 하나는 이제 농사에 필요한 식수의 개념, 이제 농업 용수의 개념으로서 강이 필요하지만 또 전쟁 입장에서는 방어적인 기능을 또 다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자연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자라고 해서 그 방어 시설 중에 하나인데 상대방이 접근을 할 수 없도록 그 도랑을 파고 거기다 물을 채우는 것을 우리는 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자연해자를 파서 방어하는데 이제 도움을 주었다, 이 강이. 자,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공격하고 방어하며 이렇게 정복전쟁을 하는 찰나에 군장이 수명을 다해 이제 죽게 되면 이 군장을 위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세우냐면 이런 것들을 세우고요. 이런 것들을 세우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고인돌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고인돌을 건설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번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이 구리와 주석을 통해서 적은 생산량이 나오는 이 청동을 누가 가져가겠어요? 그렇죠. 지배계급에서 주로 사용을 하겠죠. 그죠? 예. 요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청동기시대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찝어보자면 먼저 쌀농사가 가능하고, 자, 쌀농사를 했다. 그 다음에 농업 생산이 늘어나서 잉여 생산물이 등장하니까 뭐가 등장했다? 재산이라는 게 발생하고, 빈부격차로 인해서 무엇이 계급이 발생했다. 그죠? 그 다음에 군장이 등장했는데 이 군장은 정치와 제사를 했고 이러한 재정일치 사회로 진입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군장이었다. 대표적인 이제 계급이 이제 군장 계급이었다. 자, 이런 군장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전쟁이라는 것을 벌이면서 정복을 하기 시작하는데, 정복 전쟁이라는 것을 하는데, 이런 정복 전쟁에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높은 곳에 성벽이나 울타리를 건설하고 전쟁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 어디에 산다고요? 언덕과 구릉지대인데 무엇이 껴야 된다? 강이 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식수까지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지형? 강을 낀 언덕과 구릉지대에서 많이 살았다. 그런데 군장이라는 이 막강한 파워를 지닌 권력자가 죽게 되면 사람들이 뭘 지어준다? 바로 고인돌을 지어준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추가할 내용이 있다면, 청동기실에는 청동 무기와 청동 도구, 보통 우리가 이 청동 도구에는 어떤 도구가 많냐면 제사를 지내는 데 사용되는 도구, 즉 뭐 방울이라든지 거울이라든지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보통 대표적인데, 이런 청동 무기와 청동 도구만 쓴 것이 아니라 석기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석기에 사용되는 거는 통상 어디였냐면 일반적인 이제 생활 도구나 그 다음에 농기구에 이런 이제 석기들을 써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동 무기와 청동 도구는 돌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내구도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도 적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농기구로 사용을 해서 모두에게 보급을 해주기에는 그 한계성이 있었다라는 한계성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청동기는 사실상 뭐냐면 청동기와 그 다음에 석기의 이제 병용기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청동기실에 대해서 봤고요. 1번 문제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청동기실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는 넘어가고요. 이제 2번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왼쪽, 오른쪽. 자, 2번 문제. 미주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데요. 자, 2번에 보면 답은 5번이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먼저 오답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답의 내용을 먼저 보자면 1번에 보면 당의 삼성육부가 나와요. 그죠? 자, 당의 삼성육부 제도를 받아들였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통상 우리 한국사에서는 두 개의 나라를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발해이고 하나는 고려라고 보시면 돼요. 당의 삼성육부제를 수용을 했다. 자, 삼성육부가 무엇이냐면 뭐 상서성과 중서성, 그 다음에 문화성의 육부가 뭐냐면 이, 호, 예, 병, 형, 공부까지 해서 이 6개의 행정 실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서성 밑에 행정 실무를 담당한 육부가 있는 이런 체제를 우리는 삼성육부제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발해는 삼성육부제도를 사용을 하였고, 고려는 이 삼성육부제를 이성육부제로 이제 알맞게 고쳐서 이렇게 사용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의 내용은 오답이고요. 그죠? 2번, 웅진과 사비로 거듭천도하였다. 자, 웅진은 지금의 우리가 공주가 바로 웅진이고요. 그죠? 사비는 지금의 부여입니다. 자, 요거는 백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제에 대한 내용이고, 이 웅진과 사비로 천도를 하게 되는 우선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고구려 중흥기 당시의 왕이 누구였냐면 광개통왕과 장수왕이었는데, 그중 우리 장수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구려 장수왕 때 백제의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백제의 수도가 한강 유역이 있었는데, 이 한강 유역을 상실하면서 웅진으로 천도를 해요. 네. 그러다가
백제의 이름을 남부여로 고치고 중흥기를 열어보고자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백제 성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제 성왕은 이제 사비로 천도해서 남부여로 이제 고치고 뭐 이제 중흥기를 이제 꾀알렸다가 뭐 실패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건 이 웅진천도 한 번, 그 다음에 사비천도 한 번은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 되겠지요. 그 다음 3번 영고를 거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영고는 12월에 치러지는 부여의 제천 행사입니다. 자, 그래서 아니고요. 4번 마립간을 사용하였다. 자, 마립간 사용인데요. 이 마립간 사용은 초기 신라의 모습이 바로 마립간입니다. 그래서 기왕 얘기 나온 김에 이 신라의 왕의 변천을 보자면, 먼저 박혁거세 때는 거서관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차차웅, 그다가 뭐 이사금, 이제 이가 많은 사람이 그 이제 우두머리가 되는 거. 그 다음에 마립간, 그 다음 마지막 왕으로 이제 호칭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요 마립간은 초기 신라 때, 그러니까 신라가 왕이라는 것을 쓰기 전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1, 2, 3, 4 다 봤으니까 이제 5번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고구려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은 뭐냐면 고구려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죠? 자, 고구려. 자, 먼저 고구려를 어떤 사람들이 건국을 했느냐? 부여에서 내려오는 부역의 이주민과 그 다음에 고구려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토착민들이 어디에서 졸본 지역에서 건국을 해요. 근데 이 졸본 지역이 어디냐면 산악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방이 공격을 해오거나 다른 나라에서 공격을 해오는 것에 대해서는 방어를 굉장히 수월한 지역이긴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농경 생활을 하기에는 매우 적합한 곳이 아니었어요. 어쨌건 이 부역의 이주민의 대표가 누구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주몽이겠죠. 그죠? 동명성왕이 될 것이고. 자, 특히 이런 토착민은 어디에 많이 살았냐면 이제 압록강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압록강 유역이 되겠죠. 압록강 유역의 토착민들이 합쳐져서 고구려를 세웠다. 그래서 졸본성에서 먼저 건국을 하였는데, 이 산악지형이 무엇에 불리하다고 했어요? 농경에 불리하다고 했어. 농경에 불리하기 때문에 항상 식량 부족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애가 이러는 거예요. 엄마 배고파 하는 거죠. 엄마 배고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옆집에 쳐들어가야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정복 전쟁을 활발하게 하게 되는 거죠. 정복 전쟁으로 주변을 통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주변을 통합을 하고요. 자, 이렇게 정복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싸움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숭상, 즉 숭배를 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무슨 사상이라고 하느냐면 숭무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숭무사상, 무예를 뭐한다? 숭상하는 사상인데, 자, 이 여기서 말하는 이 무예를 숭상하는 사상은 무엇을 위한 무엇을 위한 숭무사상이 되겠느냐? 바로 약탈 경제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말이 약탈 경제지, 그냥 뭐 시쳇말로 얘기하자면 삥 뜯는 거죠. 그죠? 자, 이제 이렇게 숭무사상을 기초로 해서 정복전쟁으로 주변을 통합하며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기틀이 마련이 되면서 이 산악지형이었던 졸본에서 어디로 이제 천도를 하느냐면
국내성 지역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내성 쪽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형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국내성으로 천도해서 여기서 농사를 짓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그럼 이제 고구려의 기본적인 이제 사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바로 얘네는 연맹국가에서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부 연맹국가, 연맹체제에서부터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우리 지금 중학생을 상대로 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부 연맹체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다 적어보도록 할게요. 손오부, 계루부, 그 다음에 전로부, 순노부, 그 다음에 관노부. 자, 이렇게 5개의 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고주몽이 있었던, 주몽이 있었던 고시는 어디냐면 계루부 고시가 바로 여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전로부에서 항상 왕비를 내는 집안이 바로 전로부가 되겠습니다. 자, 연맹국가이기 때문에 왕의 권한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다라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테니까요. 자, 왕 아래에 상가와 고추가가 있었는데요. 이 상가와 고추가라는 이 귀족들이 무엇을 열었냐? 귀족 회의를 열었으니 이 귀족 회의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가 회의가 되겠다. 예, 그래서 제가 회의를 열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네들의 생활 풍습에는 뭐가 있었냐? 바로 서옥제라는 것이 있다. 서옥제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대릴사위제라고 해요. 즉, 사위가 어디에 가서 사는 거예요? 처갓집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지금처럼 우리가 프로포즈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당신을 좋아해요, 나랑 같이 삽시다 하면은, 아, 네, 좋아요 하면서 갑자기 이 여자가 내 손을 잡고 자기 집으로 끌고 가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이 사람 나랑 같이 살 사람인데요 하니까 갑자기 집을 하나 지어줘요. 조그만한 집을 하나 줘요. 그것이 서옥이라는 이제 집인데, 이게 뭐냐면 사위가 지낼 만한 곳을 우리는 서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위가 지내도록 이제 주는 집이 서옥인데, 여기에서 살면서 그 소위 말하면 이제 처갓집이 장인어른이 되죠. 예, 장인어른과 함께 일을 하다가 이 부부가 자라서 아이도 놓고 이렇게 하면은 그때 이 서옥에서 나가서 독립을 하며 사는 것을 우리는 서옥제라고 합니다. 즉, 그래서 이 서옥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 무엇이 중요했다? 노동력이 중요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노동력 중심 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거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혼인풍습이 바로 서옥제가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요. 자, 네 번째로 제천행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천행사는 10월에 동맹이란 것을 개최를 하는데요. 이 동맹은 무엇이냐면 왕과 신하가 국동대혈이라는 그 곳에 모여서 여기서 누구한테 제사를 지내냐면 주몽과 유아 부인에게 제사를 지내요. 그것을 우리는 동맹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이거는 부여와 같이 하고 있는 건데요. 부여와 같이 형사 취수제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형이 죽으면 취한다. 누구를? 형수님을 취하는 제도가 바로 형사 취수제예요. 자, 이 형사 취수제를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집안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형이 죽게 되면 형의 재산을 형수님이 갖게 돼요. 맞죠? 여기까지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형수님이 다른 사람하고
재혼을 하게 되면 그 재산이 뺏길 수가 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형의 부인을 누가 동생이 이제 받아서, 그러니까 사실상 뭐냐면 형제상속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5번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형제상속에 대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형사치수제라는 거는 형제상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형제상속을 위해서 이 동생이 누구를, 형수님을 자신의 부인으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형사치수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위도 역시 형사치수제 방식으로 계승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 고구려가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성장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보면 먼저 중국 한나라가 세웠던 현도군을 공격을 합니다. 현도군을 공격을 해요. 이게 건국 초의 일인데요. 이 현도군을 공격해서 정복을 하고 이제 훗날 태조왕이라는 사람이 즉위를 할 때 이 태조왕은 옥저를 정복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중앙 집권에 기틀을 마련해요. 집권국가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바로 태조왕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 태조왕 이어서 고국천왕이 나오는데요. 이후에 고국천왕이 등장하면서 이 사람이 왕위에 부자상속을 해요. 왕위 부자상속을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우리 지금 위에 보면은 지금 지었구나. 여기 오부 연맹체였잖아. 원래 연맹국가였잖아요. 이 오부 연맹체를 무엇으로 바꾸냐면 오부 행정구역으로 바꾸게 돼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부 연맹체 이 당시에 있었던 그 군장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왕 밑에 귀족으로 변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장의 귀족화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들의 우두머리가 전부 다 왕 밑에 있는 귀족이 되는 겁니다. 왕을 모시는 귀족으로 편입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 말은 곧 즉슨 뭐예요? 이 고구려란 나라가 연맹체제에서 뭘로 넘어갔다? 중앙집권체제로 넘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미천왕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미천왕 때는 이제 영토가 많이 넓어지는데 이때 미천왕 때 낙랑군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낙랑군을 정복을 하게 되고요.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낙동강 유역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고국원왕 때는 나라가 위기에 처해져 있다가 이 고국원왕 이후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소수림왕이에요. 이 소수림왕이 한 것이 총 3개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율령반포,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불교 수용, 그 다음에 세 번째 태학건립. 그래서 교육을 시켰다. 자, 이렇게 우리가 3가지를 했는데요. 이 소수림왕 이후에 이렇게 소수림왕이 그 중앙 집권체를 완성을 했기 때문에 누가 나올 수가 있었느냐? 바로 광개토대왕이 나올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광개토대왕의 아들이었던 장수왕이 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 고구려가 고구려의 그 중앙 집권 체제로 넘어가는 과정과 그 다음에 영토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봤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제 고구려에 어떤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께서 풀 수가 있을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3번 문제를 이제 볼 건데요. 자, 이제 3번 문제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자, 3번 문제. 자, 미추치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잖아요. 자, 이제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 3번 문제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원효대사였잖아요. 그죠? 먼저 우리가 오답에 대해서 보자면 중국으로부터 풍수지리설을 받았다. 자, 풍수지리설 하면은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도선대사예요. 도선대사. 뭐 이제 대사란 말 붙이지 않아도 도선이란 사람을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 도선이라는 사람은 신라 말 사람이에요. 자, 신라 말의 사람이고, 이 풍수지리설을 통해서 무엇을 정하게 되냐면, 이제 수도를 보통 이제 즉 수도를 천도를 할 때, 수도를 옮길 때, 이제 그의 이론적 근거, 사상적 근거에서 무엇을 찾냐면 풍수지리설을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말 도선이라는 사람이 이 풍수지리설을 들고 와서 이런 수도 천도를 하는 데 있어서 사상적 근거를 제공을 해줬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쩌다 보면 어르신들께서 이 풍수지리설을 가지고 뭐도 찾냐면 묘자리도 찾고 그래요. 집터나 이제 묘자리 찾고 그래요. 자, 교관겸수란 말이 나오는데, 자, 교관겸수라는 말은 어느 시대에서 나오냐면 고려시대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교관겸수하면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의천하면 천태종.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외울 때 어떻게 하냐면 의천, 천태종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래서 의천태종 이런 식으로 아예 외워버리면 돼요. 그래서 의천과 천태종을 합쳐서 의천태종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가 얘기했던 주장이 뭐냐면 교관겸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관겸수인데, 이 의천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내용, 즉 교관겸수의 내용이 간단하게 내용이 뭐냐면 결국 교종으로 선종을 뭐하자? 통합하자. 요 내용이 바로 교관겸수의 대략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천이 하고자 했던 내용이 뭐예요? 교종의 내용으로 선종을 통합시키는 그런 이제 교단 통합 운동이 바로 이때 의천이 일으켰던 이런 교단 통합 내용의 그 근거이 바로 이것이 되겠죠. 예, 이게 교관겸수, 즉 의천의 천태종에서 이제 일어났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 당유학 화엄종이란 말이 나오면 역시 신라, 즉 통일신라 시대에 의상대사를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의상대사 같은 경우에는 답은 원효대사인데, 이 원효대사와 함께 이제 당나라를 가게 되죠. 가다가 이제 동굴에 들어갔는데, 이 동굴에서 원효대사가 뭘 먹어요? 예, 해골물 원샷 하죠. 해골물 원샷 하면서 깨우침을 얻으면서 원효가 이탈을 하죠. 나 안 갈래 하면서 가지 않고 이제 신라에 남아있고, 의상대사는 어디로 가냐면 꿋꿋하게 당나라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화엄사상을 배워와요. 그 다음에 이것을 신라에 돌아와서 뭐 하냐면 화엄종을 개창을 합니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신라에 신라 화엄종을 개창을 하는데, 이 신라 화엄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을 이제 하고 있느냐면 왕권을 뒷받침하고 있는 그런 사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화엄사상은 왕권을 뒷받침한다. 그래서 누가? 의상이.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백년사라는 말이 나와요. 백년사. 예. 백년사는 요새라는 승려에 의해서 이제 일어난 이제 결사 운동이 되겠는데요. 이 시기는 언제냐면 고려 무신정권 때예요. 무신정권. 고려 무신정권 때 이 백년사 결사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교 정화 운동이에요. 불교가 썩었으니 뭐하자? 정화하자. 그래서 불교 정화 운동이 바로 백년사 결사 운동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 원효대사에 대해서 봤을 때 1번, 2번, 3번과 5번 전부 다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효대사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원효대사. 첫 번째, 아까 우리 얘기했던 내용 한번 좀 더 계속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의상과 당 유학을 계획하고 당나라 이제 유학을 떠나는 도중에
동굴에서 해골물 원샷. 해골물 원샷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유학을 포기해요. 유학을 포기한 다음에 불교 대중화 하는데 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원효대사 밑에서 누가 탄생하냐면 바로 설총이 탄생을 하게 되거든요. 설총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설총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설총은 육두품 학자예요. 두 번째, 이 사람은 이두를 정리한 학자로도 유명하죠. 그죠? 3번, 이 사람은 화왕계라는 책도 써서 올립니다. 예, 화왕계에 이제 저수를 해서 누구에게 바치냐면 신문왕에게 바쳐요. 야, 나 심심한데 이야기 하나만 좀 해줄래? 하면서 이 설총한테 이야기를 청했더니 설총이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바로 화왕계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신문왕이 오, 참 좋은 말이라 옳크 하면서 좋은 글 인정하면서 화왕계라는 책을 내서 이 전달을 하도록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어쨌건 이 설총회까지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육두품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신라, 특히 통일신라 시대에 있었던 그런 이제 불교와 관련된 사람들의 내용. 그러니까 이번에 원효대가사 나왔으니 다음번에는 의상이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겠다. 네, 전 이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4번 문제가 되겠고요. 자, 4번 문제. 자, 4번 문제는 최승로하고 1028조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먼저 역시 우리 오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담로라는 말이 있는데요. 22담로도 왕족을 번에 통치하였다. 자, 22담로 하면 우리가 세트로 기억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무령왕이고요. 이 무령왕은 무령왕릉이라는 무덤에 묻히게 돼요. 자, 22담로는 지방 행정제도가 되겠고요. 무령왕릉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백제에서 발견된 벽돌 무덤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벽돌 무덤은 백제의 원래 양식이 아니라 이거는 중국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양식을 빌려서 만든 무덤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백제와 중국이 뭐 했다? 통상 교류 이런 것들을 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재가 바로 무령왕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담로와 무령왕과 무령왕릉 세 개는 세트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22담로는 22개의 담로를 설치해서 여기다가 왕족을 파견하는 거야. 왕족을 왜 파견하느냐? 왕족이라는 거 왕의 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의 편이 이 왕족의 지방관으로 해서 파견함으로써 그 지방에 있는 누구를 귀족을 견제하기 위한 바로 지방행정제도가 22담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오경 15부 62주. 자, 요거는 발해의 지방행정제도로 의미하는 건데 오경은 무엇이냐면 전략적 요충지예요. 전략적 요충지에 오경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15부는 지방행정의 중심지예요. 그 다음 62주는 이제 뭐 주와 현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발해의 지방행정제도가 이렇게 편성되어 있다. 요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자, 3번에 전국 8도예요. 전국 8도. 얘는 볼 것도 없이 조선시대예요. 예. 됐죠? 그 다음에 이 조선 8도 밑에 부, 모, 군, 현이 있고
여기에 파견되는 지방관 이름을 우리는 수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부사, 목사, 군수, 현감, 현령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이제 수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수령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각 도에 파견되는 뭐죠? 관찰사죠. 관찰사가 파견돼서 수령을 지휘하고 수령을 감독하는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관찰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답은 4번이니까 마지막 5번 구주 오소경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주 오소경은 통일신라예요. 그죠? 자, 통일신라로서 구주는 신라, 백제, 고구려 각각 3주씩 편성을 하고 오소경은 이제 수도가 동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 수도가 뭐 금성이다, 뭐 이것이 경주다, 뭐 그렇잖아요. 뭐 계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서라벌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엄청 동쪽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기구에서 나오는 이 권력 있죠. 중앙 권력이 그 먼 지방까지 미치지 않은 것을 염려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소위 말하면은 이 스피커를 추가로 달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앞에서 저 줄 앞에 있는 사람이 야 줄 서 하는데 맨 뒤에 있는 사람이 들을 수가 없잖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가운데에다 뭘 세우는 거야? 스피커 타워를 딱 세워가지고 야 너 똑바로 줄 서란 말이야 하면서 얘기하면 다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즉 그 중앙 권력이 끝까지 미칠 수 있도록 각 지방에 미칠 수 있도록 설치한 것이 바로 오소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지방 세력을 견제하고요. 특히 지방 세력이 누구? 귀족들이겠죠. 그죠? 지방 귀족들을 견제하고 그 다음에 수도에서 나오는 즉 중앙 권력을 분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다른 지역들이 이 오소경에 의해서 견제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중앙 권력도 분할하는 이제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오소경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으면 이 문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최승로와 시무 28조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이 시무 28조를 통해서 만들어진 고려의 지방행정제도까지 우리가 한꺼번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최승로라는 사람은요, 이때가 이제 성종 때였는데, 이제 고려 성종 당시에, 유명한 재상이 되겠는데요. 이 당시 최승로의 나이가 꽤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늙은이가 한마디 하여이다 하면서 한 것이 시무 28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무 28조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유교를 뭐하자? 통치 이념화하자. 불교 참 좋아. 좋은데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불교보단 유교가 좀 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 것이 바로 최승로의 말이 되겠고요. 두 번째, 지방관을 파견해라. 야, 너 혼자서 전국을 다 통치할 거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각 곳에 지방관을 파견하는 거 어떤?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요 얘기예요. 두 번째 얘기. 그래서 성종은 이 말을 듣고 12목을 설치를 해서 12목에 지방관을 파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이 12목을 설치한 걸 가지고 확대, 발전된 것이 바로 5도 양계체제가 되는 겁니다. 5도 양계체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국가행사의 횟수를 줄여라. 국가행사 축소를 건의합니다. 아니, 8관의 연등회 한 번씩 하면 좋은데 매년마다 하고 막 자주 하고 이러면 백성들은 좋을 줄 몰라도 나라 재정이 파탄난다. 그러기 때문에 이 좋은 거 조금만 줄여서 하면 안 될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무 28조에 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행사의 횟수를 줄이는 것은 뭐 경제적인 측면 또는 이 재정적 측면에서 우리가 충분히 파악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고려의 지방 행정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 봐두시면요,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는 제가 굳이 요거에 관련된 내용은 설명하지 않아도 쉽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처음에 이 지방인정 제도를 무엇으로 두었냐면 12목을 설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목에다가 지방관을 파견을 하고요. 지방관을 파견해서 다스리게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12목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요 지역이라는 거예요.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역, 여기 12곳에다가 이 목을 설치해서 지방관들을 거기에 파견을 했다. 자, 이것이 바로 12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 12목이 발전해서 5도 양계가 되면, 이 양계는 무엇이냐면 군사 도시예요. 그냥 좀 뭔가 이제 잡히게끔 제가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군사 도시로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동계와 북계 이렇게 있는데, 이 군사 도시이기 때문에 보내지는 사람 이름도 병마사를 파견해요. 그래서 나라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병마사가 직접 이 양계에 있는 군사를 가지고 지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곳에 이제 병마사를 파견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병마사가 파견되는 이곳은 뭐예요? 국경, 예, 군사도시, 즉 수비지역이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5도는 뭐냐면 일반적인 행정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굴 보내냐면 안찰사를 보내요. 안찰사를 보내서 이제 정치를 이제 보게끔 하는 거죠. 그 5도 양계 체제와 함께 삼경도 있어요. 수도가 3개라는 뜻이에요. 남경, 그 다음에 동경, 서경, 그 다음에 개경. 아니, 분명히 삼경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4개를 썼잖아. 무슨 말이냐면 남경은 지금의 서울을 의미하고요, 동경은 경주를 의미하고요, 서경은 평양을 의미하고, 개경은 지금의 개성공단을 의미해요. 개성공단에 있는 이 개성 쪽인데, 이 서경과 개성은 그대로, 그러니까 서경과 개경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 동경은 남경이 삼경 안에 들어가면서 이게 빠져요. 그러면서 남경, 서경, 개경 이렇게 삼경 체제로 확립이 되죠. 네, 확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속현이란 개념이 있는데요. 주와 현으로 나눴지만 이 모든 주와 현의 지방관이 다 파견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지방관이 없는 현을 우리는 속현이라고 그러고, 이 속현에는 당연히 어떤 사람들이 다스리냐면 향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지방 호족 출신이었던 사람들이 향리가 되는데,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던 속현의 실질적인 통치는 향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향과 부곡과 소가 있는데요. 자, 향, 부곡, 소는 우리가 특수 행정구역을 우리는 향, 부곡, 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참고로 이 최숙로에 대한 내용은 2017년 수능에서도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더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4번 내용까지 우리가 봤는데요. 5번 내용부터는 한번 자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